계몽편하면 개자는 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몽자는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몽자. 원래는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내 눈앞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올라가지고 저쪽 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 있으니까 답답하고 안 보이고 어리석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어린이라는 뜻도 이 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계도해주는 그런 편이라는 건 이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책 내용, 책 이름에 몽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다 이거는 어린이 학습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계몽편, 동몽선습, 뭐 경몽여결, 훈몽자회, 몽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몽편은 서명 그대로 어린이를 계도해주는 책으로서 4글자 또는 5글자로 된 천자문이나 사자소학 또는 추구와는 달리 산문을 처음 익히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본격적인 한문의 이제 문장을 익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천지 인물의 4개 편으로 논리 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장 자체가 어린이들이 습득하기 쉽도록 짜여져 있어서 초학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한문 문장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뭐 여름이 가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뭐 하는 뭐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한문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전형적인 그 문장을 썼기 때문에 그 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익히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용 한문 교재로 일찍부터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저자가 미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미상이다. 그래서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추구나 계몽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계몽편의 저자를 밝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몽편의 저자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호온이라는 사람이 계몽편이라는 책을 지었다라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 그 저자를 밝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몽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이 이제 장호온이라는 분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반이 아니고요 중인 출신입니다. 중인 출신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본관이 결성이라는 곳인데요. 그 결성 장시 족보에 보면 장혼이 계몽편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이 그 장혼이라는 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계몽편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유사한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마 그 장혼이라는 분이 계몽편을 지은 걸로 그렇게 대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책을 쓰셨던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자 미상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저자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번역문에 눈이 먼저 가면 그 자기가 번역하는 그게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고 자꾸 거기로 눈이 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만 읽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쓱쓱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번역문을 이렇게 손으로 딱 가리시든지 아니면 뭐 종이 하나 덮어서 원문만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번역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자수학에서 이제 뭐 등급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의 긴 문장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긴 문장이지만 짧게 잘라보면 사자소학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좀 어떻게 번역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몽편, 수편하면 이제 첫 번째 편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위에는 상자, 윗상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자가 있으니까 유자 앞에는 보통 어디에, 누구에게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말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고 하유지 아래에는 땅이 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 그런데 천지지간에 유인원하고 유만물원하니 천지의 사이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의 그 사이에 천지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언자는 마침표로 보시면 됩니다. 마침표. 사람이 있고 유만물은 만물이 있다. 우리하고 같이 인간도 살아가고 있고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제외한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사이에는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다. 세상 만물이 있게 됩니다. 원자는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는 마침표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1월 성신자는 천지소계야요. 강해산학자는 지지소재야요.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냐니라. 요 문장이 지금 이제 따지면 야자가 종결사이기 때문에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곡이 특징을 보면 중간쯤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자자가 1월 성신자, 강해산학자,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 하고 자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자가 나옵니다. 요게 한문에서 무엇은 무엇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술 방법입니다. 무엇 자, 무엇 야, 무엇 자, 무엇 야.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이 문장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A는 B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요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요 문장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은 무엇 다라는 자자가 그러니까 무엇은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다. 그러면 이 문장은 중간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도 1월 성신은 천지소계야다. 강해산학은 지지소재야다.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는 인지대륜이다. 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자 1, 해, 그 다음에 월은 달이고요. 성신하면 두 개가 다 별입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은 이제 1월 성신자가 번역이 됐고요. 천지소계야. 천지소계야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사자수학하면서 했던 글자가 어떤 글자였습니까? 기능을 따졌던 글자가 소자였습니다. 그죠? 소자. 소자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가 주어가 오고 뒤에가 서술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오고 하늘이 그 다음에 이 개자는 매달다 묶여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자 앞에 주어가 오는데 주어 다음에 나오는 지자는 대부분 무슨 지자입니까? 주어 다음에 나오는 지자는 주격조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자 앞에 나오는 지자는 거의 대부분이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매달고 있는 바이다. 그러면 이건 아주 그 간단한 문장이지만 자야 형태, 그 다음에 소자가 앞뒤로 주어 서술어가 온다. 그 다음에 소자가 소자 앞에 오니까 그 소자 앞에 오는 지자는 이 대부분 지자가 주격조사의 경우로 쓰이는 건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지자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이 개자 묶을 개자 매달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말을 약간 바꾸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이 매달고 있는 것이며 강해산학자는 지지소재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죠? 강과 바다와 산은 땅이 그 다음에 제자는 실을 제자입니다. 그죠? 땅이 싣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땅에 실려 있는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이다.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장유와 붕우는 결국은 이건 앞에 우리가 봤던 걸로 따지면 뭡니까? 부자 유친하고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사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륜은 인지대륜이다. 인간의 큰 윤리이다. 이때 시자는 인간의라는 관형격으로 쓰였네요. 인간의 큰 윤리이다. 되겠습니까? 예. 긴 문장이었지만 별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사람도 살고 만물도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건 해와 달과 별이고 땅에 실려 있는 거는 강해산학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부자와 군신과 부부와 장유와 붕우가 인간의 큰 윤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그 원리 원칙을 설명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아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땅에 그 강과 바다와 산이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륜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이 오륜을 딱 내놓은 거 뭐냐 하면 부자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 구별이 있어야 되고 장유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 왜 하늘에 해가 있을까? 기분 나쁘다. 할 수 없듯이 왜 인간 사이에 이 부자의 관계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연의 이치와 그걸 이제 인간의 이치에 이렇게 결부를 시켜놓은 어쩜 일종의 그 어떤 사상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계속 읽다가 보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땅에 강과 바다가 있듯이 인간한테는 윤리가 있다. 인간의 그 오륜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원래 그렇게 있는 원리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의 그 뇌 속에 마음 속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써있자는 무엇으로서 도구나 수단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써있자의 무엇에 해당하는 말은 써있자 뒤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 딱 그런 형태입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서 동서남북으로서 정하였다, 결정하였다. 뭘 결정하였습니까? 천지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천지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동쪽, 저기는 서쪽, 남쪽, 북쪽. 이 명칭을 확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서 천지의 세상의 방향을 확정하였다. 결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써있자 무엇으로서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다 이제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써있자 나오고 그 다음에 정자 나오고 또 써있자 나오고 정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청황적백 흙으로 정물지색하고 청과 황과 적과 백과 흙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 흰색, 검은 것으로서 물건의 색깔, 사물의 색깔을 결정하였다. 요거는 빨간색이라고 하겠다. 요거는 뭐 또 검은색이라고 하겠다. 어떤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다른 뭐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원색 그대로의 이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산암 신감고로 정물지미하고 산자는 실산자입니다. 아이시어 할 때 그 시다라는 뜻이고요. 함자는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신라면 신 그렇게 합니다. 그 신라면에서 늘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매울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달감자고 고자는 쓸고자입니다. 그죠? 우리 뭐 그 쓰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괴롭다 이런 말도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 고자가 쓴바귀라는 그 풀입니다. 근데 그 되게 쓰기 때문에 쓰다. 그 다음에 인생의 쓴맛 단맛 할 때 그 괴롭다, 고생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신맛과 그 다음에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 것으로서 정물지미, 물건의 맛, 사물의 맛을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이 궁상각지우로 정물지성하고 궁과 이거는 이제 음계입니다. 우리 그 동양의 음계 5음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양의 음계도 12음계입니다. 서양의 음계가 피아노에 보면 한 옥타브가 도레미파 솔라 시 하고 중간에 검은 건반이 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총 12음계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동양도 뭐 그 천장문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황종이니 뭐 대련이 해가지고 이렇게 총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음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5개만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게 궁상각치우입니다. 궁과 상과 각과 치와 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부르다 할 때 징, 요구하다 할 때 징으로 이렇게 읽는데 음으로 발음할 때는 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궁상각치우가 되는데요. 궁상각치우로서 정물지성, 물건의 소리를 정하였다. 그 다음에요. 2,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억으로 총물지순이라 했습니다. 1과 2와 3과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00, 1000, 만, 억. 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죠? 이것으로서 물건의 숫자를 총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은 뭐 어떤 걸로 했고 방위는 어떤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맛은 어떤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떤 걸로 한다.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총자는 뭐 묵다, 다하다, 총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수편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하면 오른쪽입니다. 그죠? 오른쪽은 수편이다. 첫 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우라는 말은 이제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써 나갑니다. 그죠? 쭉 써 나가서 가로쓰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왼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로 쓰기를 쭉 해 나갑니다. 그죠? 세로 쓰기를 쭉 해 나가고 여기서 우는이라고 하면 이 우라는 말은 어디겠습니까?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수편이다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상은 또는 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좌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좌와 같다라는 말 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이하와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쓰기 방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혀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는 수편이라 하면 이상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수편이었다라는 그런 수편에 대한 이제 어떤 총괄적인 내용을 서두라고 머릿말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다고 했습니다.